안녕하세요. 어떻게 결석이 점점 많네요, 그죠? 오늘 어디 할 차례죠? 19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 할 차례죠? 법률행위 요건. 맞습니다. 법률행위 요건 여기 할 차례입니다. 집에 가서 복습들 안 하시나요? 어디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오시나요? 자, 190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이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되죠. 성립했으면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요건도 두 개입니다.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립 요건이 있고요. 성립하고 나면은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성립 요건도 효력 발생 요건도 여러분 이제 뭐 일반적 일반 이런 얘기는 크게 어색하지 않죠? 아직도 어색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 행위에는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의 법률 행위든. 그럼 우리가 법률 행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가 되려면 모든 법률 행위에는 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 표시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그리고 의사 표시의 내용이 뭘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법률행위죠. 그냥 서로 눈만 마주치고 찌릿찌릿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까? 눈빛으로 그냥 끝났어?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100원입니다. 사실래요? 라고 의사표시 해야 되죠.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를 청약이라고 하고 하나를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100원인데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90원에 살래요? 라고 하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긴 있었지만 서로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사실래요? 살래요?라고 서로 일치했다. 사실래요가 의사표시죠. 살래요가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뭐죠?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법률행위의 당사자죠. 그럼 나는 뭐라고 구분하냐면 저를 매도인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매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둘이서 사실래요? 사겠습니다라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죠. 매수인은요. 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걸 팔고 그에 대한 매매 대금 취득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내용을 잘 보니까 분필이라고 하는 물건을 얼마에? 100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사시는 분들은 분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사시는 목적이죠. 저는요. 매매 대금 100원 취득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었던 얘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 놨지만 사실은 하나 의사표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의사표시 전체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다. 자, 다시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다죠. 예?
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범죄 내용이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이 볼펜으로 갑니다. 이제 분필로 갑니다. 100원에 팔겠소, 100원에 사겠소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아까 이 분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저는요, 매매대금 100원 취득이 목적이죠. 그럼 이번엔 임대차 계약을 한번 체결해 볼게요. 자, 사용수익 1년간 빌려주겠소, 1년간 쓰겠소 라고 했어요. 뭐를요? 이 분필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수익권 취득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소유권은 이전에 주지 않고 차임 취득이 목적이었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목적물은 다 분필이었습니다. 분필을 매매할 것이냐, 분필을 임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은 동일하지만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소유권 취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사용수익권 취득이라고 하는 목적은 달랐죠. 물건은 이거 하나잖아요. 임대차 하면은 사용수익권 취득, 매매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목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면은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예.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라 그랬죠? 5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그랬어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럼 목적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만 있으면.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가 뭐냐? 노무계약 있잖아요.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사람이 뭐를 제공해요? 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럼 노무 제공의 목적의 계약은 목적물은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불성립 부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은 당연히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성립 요건인데 여기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가지고 하고 특별 성립 요건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특별 성립 요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유언을 하고자 한다. 그 유언을 하는데 나 혼자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서 얘들아 애비다 그러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잘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주 멋있게 근엄하게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유언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유언을 하려면 분명히 그 방식에 따라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했느냐 형태에 따라서 형식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하든지 공정증서 그다음에 구수증서, 녹취증서, 자필증서 그다음에 비밀증서라고 하는 5가지 형태의 증서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럼 녹화가 있는데요. 녹화가 있는데 앞에서 뭔가 무기를 겨누고 강압적인 상황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틀리는 부분이 일반적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요.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뭐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성립 요건이 없으면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이 됐든 특별 성립 요건이 됐든 성립 요건에 흠결이 생기면 성립하지 않았다. 부존재, 불성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무조건 없으면 뭐다? 부존재, 불성립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부존재, 불성립 해보세요. 창피해요? 부존재, 불성립 얘기하기가? 예?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예. 그냥 뭐 이런 거 눈빛 같은 거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나갈까요? 좋아요. 그다음에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효력을 결정해야 되겠죠.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자여야 한다. 여기서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죠. 즉 사망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도 무효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아까 우리 6살, 7살 된 애하고 6달 된 애하고 엄마 깨물은 거 있었죠.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네요.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배운 거니까 더 언급할 게 없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 목적은 일단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로 다시 한번 갈게요.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위반 행위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어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건 정말 너무했다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빌리는데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왜 어디다 쓸 건데? 그랬더니 묻지 말고 급하니까 좀 빌려줘라 라고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으로 도박을 했네요. 그래요. 그리고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빌렸겠죠.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빌려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똑같은 친구가 와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그래요.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가 제대로 한 푼 불타는 레이스를 감아서 돈을 왕창 따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빌려주면서 딴 거 반 땅이다 그러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빌려줬지만 어디다 쓸 줄 알고 빌려줬죠.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도박 자금 빌려줘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고 술 한잔 사주고 집으로 보내야 됩니까? 후자 쪽인가요? 눈빛이 다른 분도 있는데요. 그걸 한판 붙어서 돈을 따서 뻥튀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해도 또 답은 그렇게 고르면 안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런 걸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고요. 그러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뭐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여기 있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은 4개 정도를 우리 교과서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대리행위할 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든지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였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또는 시기부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가능일을 12월 1일로 했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오늘 했죠. 그 임대차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죠? 12월 1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한을 붙였으니까. 계약은 오늘 했어도 임대차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생하죠. 그러니까 오늘 했어요. 오늘.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수익과 차임 취득을 목적으로 임대차의 의사표시 합의까지 잘 했죠. 행위자는 전부 행위 능력자였어요. 임대차라고 하는 거 확정할 수 있죠. 12월 1일 날 이행도 가능하잖아요. 임대차가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위법행위도 아니죠. 적법하죠. 임대차 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의사표시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거기 잘못도 없잖아요. 일반적 요건 다 갖췄네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 일반적 요건 다 갖췄다. 근데 그 행위를 대리인이 했다. 그럼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별효력 발생 요건이 없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12월 1일로부터 기한을 정했다. 그럼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도 오늘은 임대차 효력 발생하지 않네요. 언제부터 발생하는 게? 12월 1일부터. 아시겠죠? 아니면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언제까지? 내일까지 차임의 2분의 보증금의 2분의 1을 집어넣는 조건으로. 근데 내일 보증금 2분의 1을 안 집어넣었대요? 그럴 수 있죠.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겠지만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특별히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특별 성립 요건이니까. 그런데 내일을 안 넣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임대차가 토지 임대차였다. 라고 했는데 토지 임대차가 아니고 이제 뭐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매매였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놓을까요?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날 지역일까요? 아니면 거의 안 팔리는 지역일까요? 투기가 빈번하게,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망설이면 안 되죠.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토지에 대한 왜곡된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관할관청에서 거래할 때 허가 받아라 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도 아직 허가 안 받았죠. 허가 안 받았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허가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가벼운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5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5가지 형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겠죠. 오늘 유언했는데 아직 안 돌아가신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3억 원을 신의영에게 줘라. 고마워 안 고마워? 좀 나하고 별로 친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돌아가시면서 3억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래요. 굉장히 고맙죠. 가슴 울컥한 일이고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네. 15년이 지났는데도 고마운 마음 계속 유지될까요? 왜 고마운 마음이 유지가 안 될까? 이분이 돌아가셔야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마워야 되죠. 뭐 선생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제가 원래 인성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잘 갖춰도 거기서 정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구분을 하면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불성립 부존재예요.
여기다가 무효, 취소 이런 말 붙일 수 없어요. 유효, 무효, 취소 이런 말 못 붙여요. 이쪽으로 오면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효력 발생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효력 이렇게 저기는 성립 요건 나누고 책으로 가서 이제 법률행위 요건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그거 줄치고 나가는 거예요.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에 흠결이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성립은 하고 난 다음에 따진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념상 불성립과 무효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거하고 밑에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성립 요건 그 중에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보이시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죠.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옆에 그 빈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 모두 있어야 한다라고 좀 하나 써놓으시면 더 좋죠. 빈칸에다가 모두 있어야 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모두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 말도 자 보세요.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럼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무효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지 무효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15초 전에 한 것도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못 골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거기 뭐 동그라미 2번에 유언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 이런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혼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인할 때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자분이 극단적으로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얘기를 왜 인지하냐고. 엄청 기다렸다고. 그렇죠? 굉장히 급했죠? 그럼 바로 부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뽀뽀가 필요하군요. 뽀뽀까지 했대요. 그럼 부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당사자가 가족이 될 목적으로 가족이 되겠다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너무 격렬하게 합의했죠? 쏴대기까지 때려가면서 포포까지 했는데 부적절한 용어인가? 포포가?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전부 성인이죠. 예. 그럼 부부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아직 부부 안 됐죠. 법률혼의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가 성립하는 거고 사실혼의 부부가 되려면 동거를 시작해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신고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특별 성립 요건인데 4번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거기 요물계약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요건 1월 달에 할 거예요. 예. 자, 4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 갖추지 못했다면 이것도 뭡니까? 성립 요건이 없는 거죠.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불성립, 부존재다. 여기는 유효, 무효 말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효력 발생 요건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 능력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걸 정상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중간에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죠. 유언뿐만 아니라 유증도 똑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관할관청에 뭐가 필요한 거죠?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도 줄쳐놔야 됩니다.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것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어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근데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다. 그럼 뭐죠?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아직은 무효란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요거부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가 차이가 있나요? 근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목적의 확정. 이때가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이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하고요. 이때를 이행기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행기예요. 성립을 할 때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 있고, 그래서 이행기에 그냥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할 때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어도 이 법률행위 모두 다 유효란 얘기입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 뭐가 있느냐?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요 앞에 있는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바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앞에 어디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요 앞에 그 아파트 101동 101호 가서 매매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물로 나온 거. 아, 왜 못 사? 못 사기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팔겠어, 나는 사겠어, 그리고 가격 맞으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성립할 때서부터 목적은 확정되어 있죠. 목적물도 있죠. 목적도 확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행기까지 존재하겠죠. 에? 그런데 아파트 실물은 없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분양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벌판에 마들하우스, 그렇죠? 원래 용어로 마들하우스래. 내가 모델하우스 그랬더니 그 마들하우스라고 해야 된대. 그래서 저도 쫓아가기로 했어요. 무슨 하우스? 마들하우스. 마들하우스만 보고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마들하우스가 맞는 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분한테 분명히.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마들하우스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건 현물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몇 개월 있다가 추첨하죠? 동호수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계약 체결할 때. 분양계약 체결할 때 동호수 안 정하잖아요. 나중에 추첨하잖아요. 동호수 추첨 나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부터 몇 동 몇 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몇 평형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평형이라고 정해놓고 추첨은 나중에 하잖아. 그럼 101동 101호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주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끝내면 좀 복잡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다 들어갔는데, 다만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이런 건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할 때 입주 예정일은 언제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언제다 이거 정해주고, 그다음에 동호수 추첨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정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아니 분양계약 체결하는데 가서 동호수 추첨 문제 합니까? 예정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동 몇 호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민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더 친절하신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완벽하죠?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만 민법 문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낸다니까. 조금 아까처럼 계약 성립 당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192페이지 보면요.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물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한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셨나요? 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도 좀 줄쳐놓을게요.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매도인의 매매 대금 취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차임 취득이고 임차인은 뭡니까? 사용수익권 취득이죠. 똑같은 물건 A 아파트 101동 101호였다. 목적물은 똑같아도 목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의 법률행위 목적은 있어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목적은 있지만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고용계약이라 그랬죠? 고용계약.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 네, 확정도 1번, 2번을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있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친절하신 분은 두 번째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하지 않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목적이 실현되는 시점, 즉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성립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절차와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 어떻게 할 것이고 중도금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쭉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목적에 가능해요.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목적은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그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불능인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하나만 하죠. 그렇잖아요. 이행 못 한다는데 그거 뭐 하려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능도 조금 있다 보면 원시적, 그 불능도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뭐 이걸로 나눌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능이 많을까요? 불능이 많을까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가능이 많아요? 불능이 많아요? 가능이 훨씬 많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도요. 제가 우리 여기 수험생한테 저 볼펜을 사기로 했다. 그럼 볼펜 통째로 사기로 할 수도 있지만 심부터 하나 사고 볼펜은 다음 날 사고 그다음에 위에 걸 먼저 살까 밑에 걸 먼저 살까 분리된 거 이거 하나 구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꼭 이분한테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분한테 파란 거 위에 거 사고 저분한테 가고 빨간 거 밑에 거 사가지고 나는 투톤이 좋아 이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파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법률행위 어떻게 하는 것이 이행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을 다 공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보다는 뭐죠? 불능을 공부하고 불능을 빼면 싹 다 가능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능이냐? 가능과 불능의 차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판단한다. 자,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와 있죠. 과학적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과학적 기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럼 한강에 빠진 반지를 지금 꺼내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사회관념상 불가능하지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막고요. 한강 하류 쪽에 댐을 건설해서 막습니다. 그럼 물을 가다 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물을 5마력짜리 펌프 20만 대 동원해서 다 퍼냅니다. 가라앉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금반지가. 그러면 그 금속 탐지기 30만 대 동원해서 한 10년 찾으면 못 찾을까요?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아, 그거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런 짓을 왜 해? 그럼 그건 불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능 불능, 특히 이제 불능을 공부한다 그러는데 이 불능은요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서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험에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이제 커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중등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가 중등교육이잖아요. 대학교에는 뭐예요? 고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대학교육을. 그러니까 대학교육은 전공 과목 별도로 세분해서 공부하는 거고, 중등교육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면 문맹률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중등교육까지 마쳤는데 문맹이 될 수는 없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도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말을 처음 들을 겁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고 후발적 불능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안 배웠죠? 아직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없어졌는데 계약을 체결했다. 원시적일까 후발적일까? 원시적 불능이요? 다시 한번 제가 셀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골라내세요. 이거 못 골라내면 큰일이야. 오늘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계약 체결한 날인데 그 목적물이 이미 일주일 전에 불타서 없어진 목적물이에요. 근데 있는 줄 알고 오늘 계약 체결했다고.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쫄으시면 안 된다고. 시험장 가서도 한번 딱 마음의 결정에 느낌이 딱 오죠?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러면 안 돼. 아니 당연히 오늘 계약 체결했는데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날부터 목적물이 없었다. 그럼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답 가르쳐주고 물어보네. 오늘 계약 체결할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이행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갑자기 낙뢰가 3번 치더니 거기에 다 맞았다는 거야. 낙뢰가 3번 다.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기냐. 그래서 싹 깔끔하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 불능이 돼버렸죠. 그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쫄지 말라고. 그죠? 예. 아, 좀 틀리면 어때? 내년 7월 달에 틀리는 게 문제지 여기서 틀리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 틀려요. 잘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는 건 너무 잘 맞춰서 소리 지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한번 나눠보는데 이제 효과만 결정하고 나갈 거예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오늘 계약한 날이죠. 오늘 계약했어요. 네, 오늘 7월 1일로 할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기는 이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날. 그런데 보니까 이행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언제 없어졌나? 이행기에 이행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7월 1일로 되돌아가서 보니까 계약하는 날 이미 목적물이 없었는데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하고, 계약하는 날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거겠죠? 처음부터 불능이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생긴 불능이다라고 해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률 효과를 한번 정해 볼게요. 계약하는 날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권리는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야? 목적물이 없었으니까 권리가 존재할 수 없죠. 물건이 없는데, 물건은 독특한 물건, 독립적이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약할 때 목적물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행이 가능했죠. 근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뭡니까? 유효죠. 유효.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요번 우리 11, 12, 10 우리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나중에 요거는 뒤에 가면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 또 나와요. 그때 여기서 붙여갖고 더 설명을 할 건데,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을이 이제 매수인인데 그냥 무효로 끝날 겁니까? 무효야? 에이, 거기까지 괜히 기차 타고 갔다 왔네. 하루 버리고. 그러고 끝나고 맙니까? 아니죠. 이게 나한테 사기를 쳤네 안 쳤네, 손해배상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에 무슨 손해배상을 받냐. 처음부터 유효인데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인데 무슨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느낌에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무조건 손해배상 해주는 게 아니라, 매도인인 갑이 지집 아니냐고, 지집. 그죠? 근데 지집이 며칠 전에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반드시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걸 이 사람이 반드시 알까, 모를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모를 수가 없지. 왜냐하면 딸랑 하나 있는 거 불났는데 그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집이 30채요. 그럼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그런 거야. 제가 속된 말로 우리 같은 거지 기준이 아니라, 민법은 돈 있는 놈들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얘한테 뭐가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인 을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그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미리 드린 거고요. 여기는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효인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 즉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불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없어졌나를 따지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갑이 인도할 의무가 있는 물건인데 갑의 잘못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낙내 3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낙내 3번 맞은 거, 이것까지 매도인이 어떻게 몸으로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인 갑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져서 갑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중에서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갑에게 죄송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갑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책임 있는 자가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 책임이 없는 사유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낙례까지도 몸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라고 할 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야외에 내놓은 물건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불능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에 따라의 문제가 위험 부담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뭐요? 유효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여기서 볼게요. 가능은 언제까지 가능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목적은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거죠? 성립 당시에는 없었어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행기에 가서 보니까 이행할 수 없다. 그럼 그게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능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불능이었느냐? 그거 따질 때는 뭐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따지는 시점은 계약 성립 당시야. 다시 순서대로 가능과 불능을 따지는 시점은 언제요? 이행기.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과 불능을 따지는 시점은 이행기예요. 근데 불능이 되고 나면 이게 언제부터 불능이었느냐를 따지는 기준점은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할 때부터 없었다. 그럼 원불.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다. 그런 게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유효라고 했죠. 여기까지도 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목적의 가능입니다. 목적의 가능의 의의 첫 번째 줄만 잠깐 줄칠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가능과 불능의 표준, 판단 기준 볼게요. 기억 줄칩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불능의 판단 기준은 그 시대의 사회 통념, 사회 관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거 보이시죠? 줄쳐놓은 거죠 지금? 그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밑에 거는 제가 그냥 설명이야. 부연 설명, 줄까지 안 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식이에요. 법률행위 실현 가능인지 불능인지 여부는 이행기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이행기에 불능이 됐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였냐 나중에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성립 당시라고 했습니다. 판단식 이거 두 줄 다 줄쳐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능의 종류. 그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건 느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후발적 여기까지 다 줄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거기 디귿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이미 소실된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건물이 소실됐다. 이게 뭡니까? 후발적 불능이다. 요거만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줄칠 거는 불능의 효과예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까지 줄쳐놓으세요. 뒤에 부분은 계약법에서 합니다. 맨 밑에 줄에 무효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니은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까지 줄쳐놓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연필 놓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래요. 전부 불능이면 전부 무효죠. 전부 불능 다 타고 하나도 없대. 그럼 전부 무효지 그걸. 그럼 일부만 탔다는 거야. 일부만. 시계를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시계 줄만 좀 깨졌다는 거예요. 시계 하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시계는 이 줄이 생명인데 이 필요 없어 안 사.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시계줄이 좋은 거 있어. 내가 어차피 이거 사면 시계줄은 빼고 시계 알만 차고 다니려고 그랬어. 집에 있는 시계줄 붙이고. 그럼 일부 불능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지금? 뭘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 하나도. 전부 불능의 경우는 전부 무효라고 했죠. 일부 불능의 경우는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예요. 그걸 안 들었다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일부 무효로 할 수도 있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객관적, 이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객관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면 이것도 말 그대로 객관적 불능이면 여러분이 봐도 불능이고 제가 봐도 불능 아닙니까? 누구 시각에서든지 불능이야. 그럼 그게 무효죠. 주관적 불능은 뭐예요? 주관적 불능은 다른 사람은 이행이 가능한데 자기 자신에게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주관적 불능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적물은 존재하는데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마누라가 하지 말아내. 그럼 다른 사람은 이행이 가능하지만 나는 이행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주관적 불능이다라고 하고, 그럼 불능은 객관적 불능만 불능을 해야지 주관적 불능을 불능을 할 수는 없죠. 저는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도 그걸 쪼다라고 부르지 불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항구적 불능과 일시적 불능인데, 자 보세요. 항구적 불능이 뭐예요? 배 타러 간 거예요? 불능이? 아닌가? 그럼 뭐죠? 영원히 불능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효입니다. 일시적 불능은요, 오늘은 이행이 불가능한데 다음 주쯤이면 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라고 보지 않고 다음 주에 이행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행 지체로 보는 거예요. 불능이 아니라. 그다음에 오른쪽에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이 있죠.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은 목적물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됐어요. 물리적 불능은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도자기가 깨져버렸어요. 도자기가 깨져버렸다고. 그럼 도자기 이행이 불능한 거죠. 물리적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더 이상 도자기가 아니고 뭐죠? 점토 쪼가리죠. 그것도 풀로 붙여야 되겠어. 요즘에 좋은 본도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럼 법률적 불능도 불능이고 물리적 불능도 불능이에요. 그럼 법률적 불능이 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전에 동남아 나가면요, 옥시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 나가면 동남아 유럽 같은 데 가면 옥시 있죠. 옥시. 이 산소라고 하는 게 표백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아주 뭐 이렇게 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사건 때문에 옥시 제품 못 쓰게 돼 있죠. 물건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금지돼 있다고. 그럼 물건은 있지만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있으니까 이건 뭐죠? 법률적 불능이죠. 근데 그거 매매계약 체결했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책 다 놓으시고, 자, 다 놓으세요. 연필도 놓으시고 고기만 들고 계세요. 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먼저 나눴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법률행위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어떤 게 무효입니까? 객관적 불능만 물능으로 하지, 불능을 해서 무효로 하고, 주관적 불능은 지체라고, 저 뭐죠? 이 유효라고 했죠. 유효. 일시적 불능과 항구적 불능 어떤 게 불능이에요? 항구적 불능이 불능이고 일시적 불능은요, 지체죠. 지체.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은 둘 다 불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책 보고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지, 맨날 여기 들어가 있어야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 쉬었다가 목적에 적법하겠습니다.